미분양이 변화되는 추이를 봐야 된다. 이거 어떻게 좀 관점을 가지면 좋을까요? 주의할 거는 부동산이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들리는데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. 미분양 관련된 건데 어떤 분은 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절대적인 미분양 수는 과거보다 지금 없는 게 사실이다. 그렇다고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. 무엇을 봐야 되냐면 미분양이 변화되는 추이를 봐야 된다. 그러니까 미분양이 늘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지 절대적인 수가 중요한 건 아니다. 저는 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이 미분양의 계시더라고요. 상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서울의 미분양이 지금 그래도 한 500개 쌓였나? 몇 개 쌓인지 정확하게 지금 방금 확인을 못했는데 그 미분양의 상태가 뭔지를 봐야 돼요. 그 안에 잘 들여다보면요. 네. 마포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강북 같은 경우는 네. 주변의 가격이 뭐 그 정도 시세면 한 6억 정도, 7억 정도 되는데 분양가를 10억으로 올리니까 경쟁에서 탈락한 거예요.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것들은 미분양이 나왔고요. 네, 네. 그래서 그런 상태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미분양, 중공업 미분양을 봐야 돼요. 근데 중공업 미분양은 지금 이제 지방은 조금 쌓이는 데가 일부 있는데 서울은 중공업 미분양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. 중공업 미분양이라는 게 뭐예요? 그러니까는 우리가 분양을 하면은 네. 건물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하잖아요. 그쵸. 그게 미분양이에요. 네. 예, 근데 건물을 다 지었는데도 네. 아직까지 공실로 있는 거를 중공업 미분양이라고 해요. 예. 끝까지 안 팔린 거. 안 팔려가지고 계속 악성 미분. 원래 그게 조금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. 네, 정상인데 지금은 너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절대적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한데 네. 추이는 조금 올라갔죠. 조금 올라간 건 맞지만은 과거에 그 관심 있는 시장과 관심 없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미분양으로 보면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미분양의 숫자도 물론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네.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어떤 물건, 어떤 네. 상태의 미분양이냐. 그렇죠.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.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. 예. 미분양이 될 확률이 높을 수 있을 테고 네. 또 어떤 것들은 터무니없이 시세보다 높게 팔려고 내놨으면 안 팔리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. 예.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전에 터무니없이 높이 올려가지고 할인 분양했거든요. 네. 그런 게 시장의 자연스러운 작용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시장의 가격을 경쟁력 있게 못 내놓으면은 가격이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안 팔리니까.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예요. 그게 네네. 정상인데 네. 이제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. 예. 좋습니다. 이제 네. 하나만 더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. 규제 지역 해제가 발표가 됐습니다. 네. 꽤나 많은 지역이 발표가 됐어요. 네.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신 게 이 규제 완화된 거 사실 좀 직설적으로 질문 드릴게요. 네. 규제 해제되면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? 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네. 근데 지방 도시인데 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. 이거 어떻게 좀 관점을 가지면 좋을까요? 저는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게 위치적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위치. 이 위치가 지방이 대부분이거든요. 네.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기 파주 쪽하고 그 다음에 동두천하고 양주 쪽하고 북쪽은 이렇게 풀렸고요. 네. 그 다음에 남쪽 같은 경우는 평택하고 안성하고 이제 이런 데가 풀렸습니다. 평택은 수요층이 조금 두터울 수 있고 고덕 국제 신도시 평택에는 있고 삼성이 아직까지 공장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. 네, 네. 일자리가 있고 파주는 교통에 대한 메리트가 시간적으로 전략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조금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이 기회가 있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대부분이 지방을 다 풀었어요. 네. 근데 입지적으로 좀 안 좋은 지역도 좀 있고 좋은 뭐 광역 지자체를 다 풀었지만 광역 지자체별로도 안 좋은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. 네, 네. 그런 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움직이긴 할 거예요. 왜냐하면 세금이 좀 자유로워졌으니까. 네. 그렇지만은 이게 아직까지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수요층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네. 고가 주택은 절대 못 갑니다. 왜냐하면은 내 돈이 3억인데 극단적으로 지금 DSR 때문에 안 되긴 하지만은 5억 이상을 대출을 받았다. 근데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. 그러면은 못 사죠. 그래서 저가 중심의 물건들이 조금은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와
이제 뭐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뭐 오랫동안 움직이는 아니고 수도권이 좀 본격적으로 풀리면은 네. 수도권이 좀 움직이면서 지방도 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. 이제 시간차를 두고 그런 어.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예, 그리고 지금 이 풀리면서 주의할 것도 있어요. 네. 주의할 거는 우리가 규제적이 풀리면 나 이제 거주 요건 없어지지 않나.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산 사람들은 거주 요건이 있으니까 혹시나 그거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,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오피스텔 조심해야 됩니다.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으로 풀리면은 전매 제한이 계약 후 바로 해제가 됩니다. 바로 거래를 할 수 있어요. 네. 근데 오피스텔은 수요층이 두텁지 않다고 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방에서 오피스텔을 산다? 조심하셔야 됩니다. 예,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, 근데 중요한 거는 의미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네. 방향성을 좀 잘 해석해야 돼요. 이게 해제가 되어서 나는 집을 지금 당장 사야지라는 것보다 자기 진단을 한 다음에 이 방향성을 추이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. 해제가 계속되는구나. 해제의 방향성으로 시장이 흘러가는구나.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9월달 초에 신문 보면은 지자체들이 아우성을 쳤어요. 이거 좀 풀어달라라고 하니까는 이제 그거를 명분과 기초를 삼아가지고 한 차례 좀 풀어줬고, 네. 근데 푸니까는 이제 수도권 외곽에서 또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수도권도 저는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, 수도권 외곽이 조금 풀리면은 이제 수도권 중심 쪽으로 오겠죠. 네. 서울 쪽으로 오겠는데 강남은 안 풀릴 거예요. 거기는 뭐 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. 당분간은. 예. 그래도 수요층이 있습니다. 네.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는 추이가 시장의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정치적인 해석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풀려나가고 있구나라는 방향성을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. 왜냐하면 세금이 안 네. 거치잖아요. 네. 세금 안 거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. 그렇죠. 사실 세금을 거쳐야 뭐 이거 복지도 하고 네. 도로에 깨져 있는 가로등도 바꾸고 네. 원래대로 들어올 때도 항상 돈은 모자랐는데 네. 돈이 이제 확 말라버리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지금 뭐 9월 달에 들어온 신문 보면은 거래 절벽 때문에 8조가 증발 위기에 있대요. 그러니까 세수가 안 거친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1년을 계획을 하잖아요, 지자체에서. 네. 그 계획한 게 다 뭉그러질 수 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고 조정받는 게 심하게 오래 가게 되면은 민간도 힘들지만 네. 지방자치단체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이제 방향이 쭉 가다 보면은 규제가 아마 12월 달에 또 해제를 한번 할 가능성이 있어요. 네. 왜냐하면 주거정책심의회라는 게 12월 달에 열립니다. 네. 그리고 내년에 3월 달에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. 3월 2, 3, 4월 달 중에서 네. 정기적인 건 6월, 12월 달이니까 그다음에 6월 달, 12월 달. 그것도 비정기적이지만 9월 정도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을 보고 조금씩 완화를 하는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를 파악하고 수도권이 완화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조금 좋고, 그다음에 지금 현재 완화된 거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좋은 데도 있습니다. 네. 하지만은 거래는 되기가 조금 어려운 시장, 금리 문제가 있고 하니까는 거래는 조금은 둔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 그 내년 정도에 만약에 완화가 된다고 보면 네. 사실 많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이 금리가 네. 영원히 가지 않을 건 다들 짐작은 하고 계시거든요. 네. 그러면 올해 미국의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중간 선거. 예, 그렇죠. 바이든이 분위기 반전을 할 것이다. 네. 그러면은 지금은 연준 안 건드리고 있는데 압력이 어떻게 들어가서 뭔가 이게 뭐 할 거다라는 그 얘기가 많아요. 네. 그러면 내년에는 네. 금리가 상승이 멈추는 건 당연하고 오히려 꺾이는 기조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또 보시는 분이 많거든요. 네.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규제 완화 플러스 금리 인하가 동시에 오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내년에도 공급은 없을 거란 말이죠. 네. 그럼 이거는 딱 들어봐도 부동산이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들리는데 가격이 저는 급등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. 하락할 요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. 그리고 이제 취득세가 풀리면은 그때는 다주택자가 움직이면서 성장통처럼 급하게 가격이 좀 움직이지만은 네.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시 조금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 여지가 반복이 되겠죠. 그러면서 또 시장 상황에서
공급이 또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또 올라가고 왔다 갔다 계속 갈 겁니다. 전형적인 그냥 이 길을 가는 거네요. 네, 그 길을 갈 겁니다. 이후에 네. 어찌됐든 그냥 결론은 버킹엄. 그렇죠. 그냥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간다. 그래서 제가 과거의 시장을 살펴보라고 하는 게 네. 과거에 있던 게 현재 새로운 게 거의 없어요. 과거에 있던 게 현재 계속 금리 역전도 있었고요. 네. 공급 폭탄도 있었고요. 규제 압박도 있었고요. 1960년대는 그때는 아파트가 아니라 지가로 따지면은 네. 50% 올 때가 있었고요. 1978년도에는 70%가 올랐고요. 집가 땅값이. 땅값이요. 그때는 아파트가 많이 없었으니까. 네, 네.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. 근데 그런 거를 지금은 우리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. 책으로 봐서는 덜 와닿죠. 몰라요, 모르죠. 근데 이제 실제로 한 서브프라임 정도나 뭐 IMF 때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다면은 이번 시장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거예요.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은 50대, 60대 중에서도 IMF, 서브프라임 다 겪어봤는데 그래도 불안한 사람이 있냐? 있지 않냐? 그쵸. 그건 저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요. 네. 똑같은 수업 공간에 네. 선생님이 똑같이 얘기를 해서 학습을 시켜요. 그런데 그런데 한 사람은 열심히 들었어. 한 사람은 잤어. 저처럼 그래- 열심히 듣고. 아니요. 그래서 하고. 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처음 이제 관심을 가지면은 지금이 나이가 많더라도 첫 그쵸. 경험이 되는 거예요. 그때를 살아오긴 했지만 경험한 건 아니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빨리 경험을 해야지 자산을 실수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소장님도 지금 그 주식 이런 거 좀 많이 이제 요즘 많이 경험하고 합니다. 계시잖아요. 요즘 이렇게 경험 삼아 네. 하다가 좀 규모가 네, 커져버려요. 하면서 점점 이제 소장님만의 또 기준이 있죠. 예. 세워지고 있는 것이고 네. 부동산도 그런 게 예. 있는 거죠. 기준이 생긴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하고 나서 네. 나는 이쪽이구나. 네. 난 이게 맞는 사람이구나. 네.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주식도 그렇듯 부동산도 그렇게. 그렇죠. 근데 네. 조금 주기는 다르고 뭐 좀 필수제와 선택제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렇죠. 원리가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자본주의의 그 원리는 똑같으니까. 생각이 들어요. 네, 맞습니다. 네.